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강원도가 갚겠다고 보증했던 모든 돈을 올해 안에 상환하겠다며 추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촉발시킨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본의 아니게 사태가 이렇게 흘렀다면서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국 일정을 하루 앞당겨 베트남에서 급히 귀국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취재진 앞에선 김 지사는 강원도의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레고랜드 건설 관련해 채무 보증을 한 2,05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왕이면 금년 내로 그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오늘 이제 힘들게 그렇다면 12월 15일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힌 당초 계획에서 45일 정도 앞당긴 겁니다. 상환 시기 조정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중앙정부가 50조 원을 급히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좀 미안하죠.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은 강원도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채권자인 BNK 투자증권에 회생 신청도 미리 알려줬고 넉 달치 선이자 38억 원도 지불했지만 금융기관이 성급하게 보증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회생과 디폴트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랑 전화 한 통만 했었더라도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보증 채무 변제와 관련해 BNK 측과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회생 신청을 발표한 점,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에까지 큰 부담을 안긴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현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한 모든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우량기업들까지 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 현장. 지난 24일 인천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 가운데 800억 원어치를 다시 시장에 내놨습니다. 만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200억 원어치를 못 팔았습니다. 10월 14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전이 유찰되고 부산교통공사도 계속 유찰되고 그러면서 이게 시장이 바뀌었구나. 천안시도 만기가 된 산업단지 개발 채권 565억 원을 아무도 사주지 않아서 매각을 담당한 증권사가 다 떠안았습니다. 역시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권에 대한 보증을 철회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보증 채무를 자치단체가 이행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재원 투자가 결코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녹록지 않고. 안 그래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1,300억 원의 빚을 갚고 당분간 채권 발행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미리 갖고는 있었어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우량기업들도 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고 신용등급을 가진 한국전력은 최근 4천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는데 절반이 안 팔렸고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도 다 못 팔았습니다. LG U+도 최근 회사채 1,500억 원을 다 못 팔았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금리 때문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는 데다 레고랜드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기업들은 당장 돈 구할 곳이 막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네, 이렇게 자금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자 오늘 한국은행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시장에 최고 40조 원 정도 더 풀겠다는 대책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에 정부가 초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임경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 국고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국고채뿐만 아니라 은행채 그리고 공공기관 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 한시 대책입니다. 국고채 대신 은행채를 맡길 수 있으면 은행들은 안전자산인 국고채를 이용해 유동성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들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돈을 더 빌려줄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기대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자금난이 심각한 일부 증권사들의 환매 조건부 채권을 6조 원을 들여 직접 사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예대율 규제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대출한 만큼 예금 잔액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현재 100%인데 은행은 105%, 저축은행은 110%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시중에 대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까지 불러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기금들이 채권을 사들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기금에까지 손을 벌린 건 급하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회사채 시장 돈줄이 막혀버렸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거는 우리 경제 전체의 감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 감량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조직이 괴사될 수 있겠죠. 지금 회사채 조직이 괴사가 된 거예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주가 지나면 레고랜드 사태 이전 상황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세계 경기에 민감한 건 역시 반도체 업계인데 어제 SK하이닉스에 이어 오늘 삼성전자도 3분기 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늘어 3분기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1%나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PC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값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업이익이 60%나 줄어든 실적을 내놓은 SK하이닉스는 고통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PC 업체,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같이 서버 업체 이런 업체들이 고객사거든요. 그래서 안 팔리니까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구매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거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를 기록했습니다.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성장 속도는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느려지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크게 늘어나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나마 버텨주던 민간 소비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4분기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외수 쪽에서 성장 동력은 없어진다고 보고 내수도 고금리 영향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역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화되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폭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이렇게 고금리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값 대비 담보 인정 비율, 즉 LTV를 높여주고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부터 먼저 연착륙시켜보자는 뜻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규제 지역에서도 일괄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지금은 2억 원만 빌릴 수 있는데 5억 원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 강남처럼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묶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정말 저는 이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제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도 추가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과열 지구에서 청약이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속도를 늦추고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소득 대비 대출 규제인 DSR은 그대로여서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는 80분간 텔레비전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전략을 가감없이 보여주자는 취지였는데요. 여당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 야당은 자화자찬 정치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비상경제 민생회의. 그러나 오늘은 TV 생중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쇼하지 않겠다. 대본과 연출 없이 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경제부총리의 전망이 나왔고 장관들은 분야별로 대책과 함께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업황이 아주 좋습니다. 한 560조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K 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장관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당부를 하기도 한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력하는 패키지형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오늘 회의 공개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대응 전략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일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30% 안팎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에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행동으로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레고랜드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이 무능하고 무책임 또 무대책이 빚은 자금시장의 패닉 현상 때문에 주식시장 또 채권시장 이런 데가 아주 혼란과 불안정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를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자화자찬으로 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의 국민 우롱 정치쇼에 경악한다고 혹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조작도 은폐도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월북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친문계 인사들도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는 등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을 정면 겨냥하자 함께 반격에 나서며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월북은 정부에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SI 첩보를 분석한 군의 판단대로 월북으로 추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고 이대준 씨 실종 이틀 뒤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월북 결론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월북 여부가 아니라 살해 첩보를 확인하는 다급한 회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가 맞느냐, 거기에 모든 그 논의와 관심이 집중됐지 월북은 그 당시에 주목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고. 회의를 열면 알게 되는 사람만 여럿인데 숨기는 게 가능하겠냐며 사건 은폐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첩보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삭제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삭제 지시를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북한 어민을 북송한 사건은 북한 선원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납포된 흉악범들을 추방한 것이라며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양변에 불과한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고 이대진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그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를 한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MBC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에 첩보 삭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 이 고발장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박 전 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의의 참석자로 이미 퇴직한 간부의 이름을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내부 전산망의 보고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했지만 당사자들은 삭제 보고가 아니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면서 2020년 9월 23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아침 9시 반부터 10시까지 원장 집무실에 국정원 간부들을 모아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다고 적었습니다. 새벽 1시 청와대 회의에 다녀온 뒤 아침입니다. 참석자로는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과 2차장, 3차장, 1차장 대신 나온 선임 국장, 이석수 기조실장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전 기조실장은 한 달도 넘게 지난 8월 초 이미 퇴직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최고 정보기관의 고발장으로는 너무 허술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회의를 소집한 박지원 전 원장이 다시 청와대 안보수장회의에 불려갔고 대신 노은채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및 보고서를 즉시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내부 전산망 보고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첩보 삭제 직후 담당 국장이 비서실장에게 전의 실행 완료, 전달받은 뜻, 즉 지시를 실행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 전 비서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아직 첩보에 대한 국방부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으니 보안에 유의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의가 삭제가 아니라 보안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 노은채 비서실장, 김선희 국정원 3차장까지
5명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만간 서주석 1차장과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김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쟁점을 꼽자면 이제 월북으로 조작을 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거가 뭔가요? 네, 지난 감사원 발표를 보면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적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 첫 서면 보고에서도 해상 추락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그렇죠. 무엇보다 군 특수첩보죠. SI 첩보에 피격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현 정부를 향해선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SI 첩보 내용이 있는 건데 아마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그 의혹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첩보를 삭제해서 사건을 은폐했다 하는 부분이죠. 역시 정반대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재 검찰 수사 분위기도 그렇고요. 지난번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를 봐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에 유리한 증거는 살리고 불리한 증거는 삭제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게 현 정부와 여당의 주장입니다. 당시 문정부 인사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폐하려 했다면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관 중이었던 자료까지 다 삭제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자료들은 그대로 보관돼 있다는 거죠. 또 은폐를 한다고 해서 문정부가 어떠한 이득을 거둘 수 있었겠느냐. 쉽게 말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게 군사망이 뚫린 거잖아요. 그만큼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가 써 있는 조끼랑 중국 어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실이 뭔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데 감사원이랑 국정원이랑 또 좀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피격 사건에서 이제 감사원이 내놓은 결론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구명조끼 착용 정황입니다. 감사원 보도 자료를 보면요, 피격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 팔에 피격 공무원이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또 어떤 배를 옮겨 탔던 정황, 또 당시 인근 해역에 있던 배는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마치 이 씨가 그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거는 중국 어선에서 구조됐다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졌을 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의문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안보실장은 한자 구명조끼에게는 금시초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국정원장인 김규현 원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당시 중국 어선과 관련된 정보는 없었다. 피격 공무원의 중국 어선 탑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모르는 첩보가 어떻게 나왔고 또 신빙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감사원은 당시 국정원이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합참보다 51분 먼저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파악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아마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착오가 없었다.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현 정부 국가기관들 사이에서도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에게 살해를 당한 아내가 먼저 흉기에 찔린 아들을 지키려다가 함께 살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사흘 전부터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명시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신고자 행세를 했던 40대 남성.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벗겨져 있던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부인의 운동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전 남편의 유인으로 1층에 내려갔던 부인이 남편이 없자 황급히 돌아왔다가 흉기 등으로 공격당하고 있던 큰아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부인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달려가 아들을 감싸 안다가 남편에게 함께 살해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무직 상태로 가족과 불화하던 남성은 범행 당일 부인과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 가려다 화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이 화해의 조건으로 큰아들과 잘 지낼 것을 요구했지만 큰아들이 거부감을 보이자 남성이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부인과 작은 아들까지 살해한 남성은 바닥에 범행 흔적을 지우고 아파트 CCTV를 피해 밖으로 나가 범행 도구를 버리며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갔다가 거기서 시해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단을 해서 창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후 PC방에가 2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온 남성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알리바이를 댈 수 있다, 집에 가고 싶다며 도주 기회를 엿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물이 발견되자 남성은 범행 사흘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혹한 가족 살해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모를 숨지게 하는 존속 살해처럼 자식을 해치는 비속 살해 범죄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속 살해 규정보다 비속 살해 규정을 신설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경찰은 오늘 숨진 세 모자의 부검을 실시하고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불화에서 시작된 범죄이고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며 남성의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가 명확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해의 시도를 했을 것이다. 1심 재판부가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를 시도해왔다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30일, 이은혜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수심 3m 계곡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재촉했습니다. 물에 뛰어든 윤 씨가 이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댔지만 이은혜와 조현수는 각각 구명조끼와 튜브가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7번째로 실효되기 전날이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역시 보험 실효를 앞둔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 씨에게 보거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에 대해 2차례 살해 시도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현수에 대해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가스라이팅 법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를 심리 조종해 직접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은혜를 향한 윤 씨의 행동이 통상적이지 않긴 하지만 한때 결별을 고민하거나 지시받은 행동을 일단 거부하기도 하는 등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네.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나 피고인들이 살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게 분명한 만큼 직접 살인과 규범적으로 동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윤 씨의 유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에 감사하다면서도 직접 살인이 인정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가스라이팅에 의한 본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그렇게 했었고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은혜와 조현수 측은 즉각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오늘 지난해 전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 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또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 이건 바로 지구온난화로 또 바닷물 수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머지않은 자바섬 북부를 촬영한 건데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바닷물은 올라오고 땅은 내려앉으면서 마을 전체가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MBC 기후환경팀 김민욱 기자가 지금 현장을 취재 중인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네, 저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400km가량 떨어져 있는 데막이라는 지역의 베두노 마을에 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주황색 지붕의 건물은 원래 초등학교였습니다. 이곳 말로 SD 너그리 베두노 사뚜, 그러니까 베두노 제1 공립초등학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바닷물에 침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 건물이 저렇게 바닷물에 일부 잠기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학교는 2년 전에 문을 닫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교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지금은 다행히 썰물 때라 교실 안쪽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는 밀물이 오면은 이렇게 교실 안쪽까지 모두 바닷물이 채운다고 합니다. 교실 바닥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따개비가 바닥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물이 높아지면 이 교실까지 물이 차오른다는 뜻입니다. 이 학교 건물의 제일 끝쪽은 원래 창고로 쓰였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창고 공간은 지금은 저렇게 항상 바닷물이 차 있는 곳이 됐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화장실로 쓰였던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화장실 안쪽 집안이 침하되면서 화장실은 이제 바다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현지에서 저희 취재를 도와주고 있는 이칸 씨가 나와 있습니다. 살라맛 말람. 살라맛 말람. 이칸 씨는 어부이면서 환경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칸 씨도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칸 씨가 이 학교를 졸업한 2000년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 6개 학급 180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은 해안선에서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땡큐. 이칸 씨에 따르면 해안선은 원래 학교에서 약 1.5km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밀물 때도 학교에서 100m 이내로 바닷물이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칸 씨가 졸업하고 2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학교가 바닷물에 침수되고 또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희는 오늘 이칸 씨와 함께 보트를 타고 저 건너 보이는 숲 안쪽에 침수된 마을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취재한 내용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연속 보도로 곧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대막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입니다. 삼성 측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인 만큼 삼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도 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열린 삼성전자 정기이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된 겁니다.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지 2년 만이고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입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돼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재용 회장은 이사회에 없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사건으로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별도의 취임식은 없었고 대신 법원에서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그를 삼성그룹의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재판에, 3주마다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데다 장기간 해외 출장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사에 무리를 일으킨 피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승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회장은 2019년 임기 만료로 등기 이사에서 물러나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안 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를 맡을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면서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떳떳하면 당일 행적을 공개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김의겸 의원에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한동훈 장관은 입장문을 내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저질 가짜뉴스인데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공신력을 악용해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가담했다며 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여당도 국회 윤리위에 김의겸 의원 징계안을 내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면책 특권을 악의적으로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민주당은 최측근 실세 장관이 피해자 흉내를 내는데 아연실색할 노릇이라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떳떳하다면 당시 동선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의 김의겸 의원 징계 추진에 대해서도 정 그렇다면 특별검사를 임용해 진실을 밝혀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국무위원에게 질의할 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육아 도우미가 1살 배기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우미만 믿고 맞벌이를 하던 부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아기는 아기대로 피해를 입었지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하는데요. 제보는 MBC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용인의 한 가정집. 아이의 입에 간식을 밀어넣고 머리를 툭 치고 유모차에 거칠게 내려놓는 여성이 보입니다. 지난 7월부터 아기를 봐온 육아 도우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입주해 아기를 봐주는 조건으로 월급 380만 원을 주고 여성을 고용한 맞벌이 부부는 점심시간에 CCTV를 통해 이 같은 장면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제 아기가 궁금하니까 가끔 보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내가 뭔가 꿈을 꾸고 있나? 그러면서 진정이 너무 안 됐었어요.
업무를 팽개치고 달려온 아버지가 따지자 도우미 여성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었고 딱 한 번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일에만 최소 4차례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는 아기를 안고 달래는가 싶더니 갑자기 머리를 쥐고 흔들어대고 동화책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내 거칠게 내려놓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기가 다가가 안기려 하지만 이번엔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진짜 피가 그냥 거꾸로 솟는 느낌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요새 둘 다 잠을 잘 못 자요. 애기도 그렇고. 아이의 이마에선 혹도 발견됐고 병원에선 구타에 의한 전치 2주 타박상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장돼 있는 CCTV는 며칠 분뿐이어서 석 달간 얼마나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는 육아도우미 중개 사이트에 구인글을 올렸고 한 직업 소개소로부터 해당 여성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경력 7년의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다고 돼 있지만 소개소와 중개 사이트 모두 검증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인무직 플랫폼이라서 개개인별의 이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를 발급해주곤 있지만 지난 6월까지 발급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아직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마약과 관련된 이제 건강검진서를 또 떼어야 하니까. 학대 정황이 의심된 도우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기 어려워진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무도 못 믿겠어요, 이제는. 가족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아기가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네. 정부가 다음 달 초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 한 척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보내는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할 것인가 이번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합니다. 국방부와 해군은 만톤급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관함식 본행사에 참가한 뒤 다른 참가국 함정들과 인도주의적 연합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함정을 보낸 건 지난 2002년과 2015년 두 차례, 7년 만에 다시 참석하는 겁니다. 국방부는 과거 두 차례 참석한 전례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1월 일본 측으로부터 관함식 초청장을 받았지만 막판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 함기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우길기 문양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 우리 구축함의 도열한 장병들이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에 탑승한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해 논란이 됐고 그 뒤에는 관함식에 함정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서 경례할 수가 없어요. 이번 관함식에서도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해야 하는 상황. 국방부 측은 자위 함기가 우길기와는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국제사회도 이 자위 함기를 정식 수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함식 참석 여부는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일본과의 관계 개선, 특히 군사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은 우리 관함식에 지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우길기를 달고 참석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우길기 개항이 안 된다고 하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던져버렸던 휴대전화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의 대화방이 여러 개 있었다면서 검찰이 보관하던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검찰 수사관들이 집에 들이닥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9층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과 마지막까지 통화한 전화기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당시 이 전화기의 텔레그램에 산하기관장 모임, 정무방, 법조팀 등 대화방이 따로 있었다며 이너서클, 즉 내부 핵심 인물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며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다 열어서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뭐가 있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자신은 물론 다른 분들도 벌받을 건 벌받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닷새 연속 불러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2005년 두 사람이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할 때부터 대장동 사업 때까지 두 사람의 유착 관계를 캐물었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날짜조차 제시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술 거부 또한 피의자의 권리라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담아 옮긴 돈가방이나 봉투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의 1차 구속기한은 내일 끝나는데 검찰은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현직 언론인에게 시진핑과 푸틴이 모르는 무기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비밀 핵무기 정보를 털어놓았던 게 육성으로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앞두고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폭로했던 밥 우드워드 기자.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으로 있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20번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I have built a weapons system that nobody's ever had in this country before. We have stuff that you haven't even seen or heard about. 트럼프가 말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무기에 대해 우드워드는 미국의 신형 핵무기라고 받아들였고 내부 관계자에게 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We have stuff that Putin and Xi have never heard about before.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가진 핵무기 때문이라도 전략적으로 친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Getting along with Russia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all right? Especially because they have 1,332 nuclear warheads. I respect Putin. I think Putin likes me. 트럼프의 핵무기 발언이 더욱 주목을 받는 건 지금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가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형 무기를 자랑하면서 푸틴과 시진핑을 언급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더욱 강도를 높여서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And now, in order to make our country successful, safe, and glorious again, I will probably have to do it again. 퇴임 후에도 트럼프는 숨겨져 있던 기행이 드러나 구설에 오르고 폭력을 선동해 수사 대상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의 강력한 후보이고 그래서 현직 당시의 말과 행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큽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경북 봉화의 한 광산에 갱도가 매몰되면서 노동자 2명이 22시간 넘게 고립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업체 측이 사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 구조를 시도하다가 14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 입구입니다. 소방대원과 광산 작업자들이 구조 작업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갱도로 토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레일 설치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고립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215m 길이의 수직 갱도로 이곳과 연결된 폐갱도에서 900톤가량의 토사가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작업자 7명 중 5명은 어젯밤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동료들에게 구조됐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작업자 2명은 무전이 끊긴 채 아직까지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업체 측은 사고가 난 지 14시간 뒤에나 119와 광산안전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가서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너무 늦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안 했던 겁니다. 이 광산은 지난 8월에도 갱도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갱도 입구입니다. 지난 8월 갱도 무너짐 사고가 발생한 곳과 입구가 같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이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갱도가 무너졌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갱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업체 측은 사고 지점에 물과 공기도 충분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구조대가 진입하고 있는 갱도가 3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안전지지대 설치 등 사전 작업에만 사흘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경찰과 동부광산안전사무소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적대적 정치가 힘없는 약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를 빼앗고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대장동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국회가 파행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1승씩 나눠 가진 LG와 키움이 한국 시리즈 진출의 분수령이 될 3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실에 이어 고척까지 플레이오프 3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LG가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투수 안우진을 상대로 2회 선두타자 오지환이 2루타를 터뜨렸고 문보경이 초구를 공략해 적시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3회엔 최은성이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가운데 몰린 커브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프로 한 점 더 달아났습니다. 5회엔 다소 아찔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키움 1루수 김태진이 1루로 돌아오던 LG 허도환과 충돌하면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경기 초반 다소 흔들린 안우진과 달리 LG 선발 김윤식은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5.2이닝 1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묶어내며 포스트 시즌 첫 선발 등판답지 않은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6회 키움이 석점을 뽑아내면서 6회 현재 키움이 3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팀은 한국 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채 내일 고척에서 4차전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어제 수원과 안양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는 매진을 기록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경기 못지않게 경기 직후 장외 설전도 치열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경기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시작부터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원 고명석은 발목을 밟혀 쓰러졌고 김동진이 곧바로 수원에 응징을 당하며 경기는 격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양팀의 잦은 충돌에도 경고는 단 한 장에 그친 관대한 판정 속에 홈팀 안양은 거세게 밀어붙였고 수원도 그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1차전에선 승패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팀의 신경전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안양 수비가 굉장히 강하고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티한 플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선수를 괴롭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2차전에서는 좀 더 우리가 그걸 이겨낼 필요가 있지 않나. 안양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맞받아쳤습니다. 하위리그 팀에서 하위리그 팀을 평가를 할 때 더티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은 제가 볼 때 옳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경기력으로 제압을 했어요. 사상 첫 승격이란 새 역사에 도전하는 안양. 사상 첫 강등이란 흑역사를 피하고 싶은 수원.
저마다의 절박함에 양팀 사령탑 신경전까지 더해지며 올해 2차전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 실패, 안방에서 참패까지 당한 바르셀로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같은 조에 인터밀란이 승리하면서 경기 시작 전부터 16강이 좌절된 바르셀로나. 안방에서 자존심이라도 세워야 하는데 허탈함 때문인지 윈헨에 속수무책 당합니다. 전반 10분에 마네에게 한 골, 전반 31분엔 슈퍼모팅에게 또 한 골, 경기 종료 직전엔 쐐기골까지 얻어맞습니다. 친정팀을 상대한 레반도프스키도 오늘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2년 연속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르셀로나. 올해도 유로파리그로 가게 됐네요. 아틀레티코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레버쿠젠이 달아날 때마다 쫓아가면서 2대2 동점을 만들고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까지 얻어냈는데 이게 한 번 막히고 골대 2번 막히고 세 번째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16강 희망도 함께 날아갔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전북과 서울의 FA컵 결승 1차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 기성용 선수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밤사이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출근길에 시야가 뿌연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어서 낮 동안에는 온화하기만 할 텐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광주 22도 등으로 서쪽 지방의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영동 북부로는 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새벽과 낮 사이 그 밖에 동해안도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40mm,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로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구름이 많겠고 동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면서 해안가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과 대구 8도, 광주 9도, 여수 13도 등으로 출근길에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 22도, 대구 2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 날이 맑아지면서 약간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